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일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장 김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2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15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이하 국민 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김용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일산 홀트 복지타운 이현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희망 둥지 김성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애덕의 집 김경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의원 박재용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이경자 고양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청 이인용 소통협력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내빈 소개가 있으면 바로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주제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김나린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지원 팀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 김나용 홀트 일산복지타운 서비스지원팀 상담평가 요원이십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 김재룡 일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십니다. 네, 네 번째 토론자 김현승 서울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십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순서는 토론회를 격려하기 위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애 인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립입니다. 이동권, 학습권, 노동권 등 장애 인권에 관한 많은 쟁점이 가리키는 지향점이 바로 자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탈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탈시설은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가리키는 시설이라는 벽을 허물고 수용되는 객체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주체로서 시설 밖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탈시설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장애인이 시민 주체로 당당히 서는 정책적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경희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 출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차장을 맡아주신 경기도의회 고향 출신 김경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과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삶의 질이 중시되고 있는 요즘 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질이 강조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며 장애인 복지정책이 거주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지역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인구 대비로 보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논의가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서 패널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도 함께 사진 촬영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패널 분들은 네, 자리 그대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주제 발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을 하고 난 후에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주제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에 있는 조한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여러분 받으신 그 자료 위주로 제 발제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애인 거주시설이 또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족 부양 부담을 경감하였다는 어떤 긍정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대규모화되고 또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면서 개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어떤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을 받아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한 장애인이 시설을 떠나서 살고 싶다라고 희망한 것이 43%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오라고 한 것이 39%고요. 자, 미국의 머니 팔로우 더 퍼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시설에 있든 지역사회에 있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이행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지역 상담 지원과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홈과 케어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비용을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어머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타이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결정을 고려하되 주거 선호 표현이 아니라 어려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에 따라 지역 거주를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거주를 대체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과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결합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의료 집중 등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주체 등을 제외한 지원주택을 제외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금지와 시설 거주 제한을 새롭게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되 현 거주시설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의 주거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도기 동안은 개별화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 거주자 중심의 운영, 지역사회 교류 강화 등을 위해서 거주시설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인데 올해부터 내후년까지에 걸친 시범사업, 23년부터 24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탈시설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탈시설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의 장애에 대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부는 60% 상당의 장애인이 공동의 주거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 발표했는데 탈시설 정책 주요 추진 방안은 사실상 시설 소규모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거기에 반해서 한국천주교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내 특수학교,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자립부분 등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님비 현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 없이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도 궁지로 내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만족 못하는 그런 노동법이 되어버린 셈인데 기존의 그 탈시설 연구를 보면은요, 심한 정신장애를 가진 혹은 지적장애인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가장 탈시설을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발달장애인 가족들마저도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다시 자리가 잡히는 후에는 생각을 바꾸고 지지하며 가족 간의 접촉도 지역사회 이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외국의 실증적인 결과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자립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20년 기준입니다만 지원 수가 11곳, 그래서 각각 1,000만 원씩 지원을 지금 해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주거 지원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0년 자료 미지됐지만 2019년까지 총 73명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원이라 하면 자립주택, 체험홈, 공동생활과정,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탈시설 전문 전담 기관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서울시 복지재단 장애인 전환 지원센터가 있고, 바로 이 경기도도 장애인 종합복지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몸담고 있는 대구시청이 가장 최초로 장애인 복지과에서 탈시설 자립지원팀을 만들었고, 서울시도 그걸 이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많이 지연된 관계로 전환 지원 체계를 위한 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정책 단계에서 장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라면 하나도 못 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지역사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삶을 습득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주거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돼 있지 않으면은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도 제공돼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장애인들 잘못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장애인은 계속 지원받고 훈련받았고 교육받아야만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집도 제공하고 주거 지원도 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진적인 패러다임이고요. 그것이 장애인 지원주택이고 서울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경기도도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책 방안으로 제시한 것 외에도 자립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시 거주 체험 훈련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임시 거주 공간 형태의 주거 지원뿐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적 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확충, 이런 인프라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탈시설에 의해서 시설 퇴소한 장애인들이 거리에 그저 던져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이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도 아무리 중증장애인을 하더라도 개인의 존엄성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사업 시설에 배치되는 대신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 되거나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 탈시설화와 그것이 왜 서구에서 대두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거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낮추고 시설 폐쇄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탈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장애인 단체 시설 종사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저는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인 토론은 오늘 토론회의 자장이신 김경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예, 오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주 내용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보호하는 시설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셨고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국내 정부의 지원 현황을 말하면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로드맵이 되어버렸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탈시설 자립 지원금 및 주거 지원과 탈시설 전담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재언하셨습니다. 중증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및 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 등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장애인 단체나 시설 종사자나 부모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자신이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승 회장님, 이따 시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지원팀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김나린 팀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지원팀 김나린입니다. 우선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경기도와 센터의 자립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센터에서 추진해온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정담회 등에서 제기해 주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현안 중심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09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체험원 운영 사업은 2010년 시작되어서 현재 22개 시군 내 74호의 자립생활 체험원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주택은 2019년 저희 센터에서 누리마우스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누리마우스를 포함하여 6개 시군 내 11호의 자립생활 주택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본인의 집이 아닌 시군 또는 운영기관이 계약한 집에 일정 기간 지내며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두 사업 모두 조한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환주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생활 체험홈에서는 임시 주거 공간과 함께 자립생활을 준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자립생활 주택에서는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연계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두 사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업은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1인당 1,500만 원의 정착금이 지원되고 있고 2018년부터 21년까지 총 80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누리마우스 시범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네, 누리마우스에서는 실제로 중증 장애인분이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센터에서 전담 인력과 활동 지원인 보조 인력 그리고 저와 담당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개인별 욕구와 특성, 지역 여건에 맞는 자립지원 모형 개발을 위해서 자립생활주택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누림센터에서 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4호가 운영되고 있고 예비 입주인을 포함한 8명의 입주인과 3명의 퇴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림하우스를 직영을 통해서 센터에서는 자립의 전 과정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자립 전환 과정뿐만 아니라 퇴거 후에도 장애 정도와 서비스의 필요 정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이 전환 주기를 넘어선 자립 지원 체계가 확대되었을 때 복지 현장에서 제공되어야 될 주거 서비스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거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실무자들이 표준화된 역할과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와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전환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원과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험원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주택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림하우스를 저희가 직영하면서 이전보다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저희 역시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공방 등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입주인과 퇴거인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이 연계되면 입주인의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립생활 체험원과 자립생활 주택 운영의 불안정성 및 종사자 근무 조건의 열악함입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설치비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의 확보가 어렵고 자립생활 체험원과 자립생활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두 사업의 운영비로는 종사자의 경력을 반영한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서 전담 인력의 이직률이 또한 매우 높습니다. 센터에서 22년 1분기 체험원과 주택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자립생활 체험원 경력 3년 미만인 전담 인력이 대다수였고 사회복지 경력 역시 3년 미만인 67.2%로 났습니다. 이런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은 결국 서비스의 질 하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비단 체험원과 주택뿐만 아니라 이후 지원주택이나 자립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질 때에도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체험홈 주택, 전환주거를 넘어선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의 지원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유지 서비스 공급의 부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거주시설 종사자 보호자의 의견도 지역사회에서 살겠다고 체험홈이나 주택에 간다 하더라도 그마저도 퇴거한 후에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대안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서비스의 공급이 확보되어야만 자립 이후에 지역사회 생활이 두려워서 시설에 있고 싶다고 하는 장애인분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자립생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자립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는 빨리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인 것은 이번 민선 8기 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누림하우스 확대 운영과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제가 저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지원팀의 팀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도나 이제 민선 8기 그런 공약이 어떻게 확실히 진행이 될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런 누리마우스 확대 운영과 발달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이 좀 신속하게 구축이 되면 장애인들이 꼭 시설에서만 지내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현장을 만들고 싶은 상황이고, 이런 체계가 꼭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에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는 센터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체험홈 주택 그리고 지원주택 운영의 지침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와 보호자들이 안심을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확대 보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누리마우스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누리마우스의 손해 위축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가정 내 학대 피해를 받으셔서 권익공호기관에서 의뢰되어 누리마우스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시설 폐쇄로 인해서 중증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도 누리마우스에 들어오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누리마우스는 수원, 안산, 양주 이렇게 좀 3개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이런 지원 방법이나 자원 연계 방법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노하우들이 좀 쌓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하우들을 좀 집약해서 매뉴얼 제작을 하고 확대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나린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시간이 아니에요. 네,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네. 김나린 팀장님은 경기도 장애인 및 거주시설 현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애인의 수에 비해 거주시설이 부족함을 수치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욕구를 조사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장애인은 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원 및 자립생활 주택 설치 및 운영을 보여주면서 현재 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누림하우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장애인 자립 전환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자립생활 체험원과 자립생활 주택의 기능과 역할의 구분이 모호하여 지원주택과 거주유지 서비스 공급에 부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영 홀트 일산 복지타운 서비스 지원팀의 상담평가 요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홀트일산 복지타운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사례를 발표하게 된 상담평가 요원 김나용입니다. 사실 자립지원에 대한 사례 경험이 저보다 많은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제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아무튼 감사하고,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잠시 홀트일산 복지타운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홀트일산 복지타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해서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입니다. 현재 탄현동 41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분들 47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1961년 미국인 해리 홀트 씨가 지체장애인과 유아보호시설로 131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하셨고 현재까지 6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도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건축 이념으로 해리 홀트 씨가 직접 생활동을 가정과 같은 집 거주 형식으로 집을 건축하셨습니다. 이후 타운 인근에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을 위한 홀트 학교, 장애인 직업재활관, 장애인 스포츠재활관 등이 준공되었고, 원웰은 그룹홈 2개 정도가 서비스 지원으로 환경들이 확장되었습니다. 타운에는 현재까지 40쌍의 부부가 원외로 자립하셨고, 그 외 수십여 명의
퇴소를 하셔서 고양시나 파주 지역으로 이주 전환하셨습니다. 현재 퇴소자들의 자치 활동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이름은 동그라미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45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돼서 스스로 자치 활동을 지역 외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회원들은 퇴소한 장애인들 당사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들 부부 사이에서 낳으신 비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같이 가입하고 활동도 같이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동안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던 부분도 아마 이 동그라미에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활동하신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매년마다 추석과 설날이 되면 친정 나들이 저희 타운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저희 시설에서 머물다 가십니다. 타운은 버다홀트 기금이라는 것으로 퇴소자들의 긴급생활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금은 해리 홀트 씨의 와이프신 버다 홀트 씨께서 돌아가실 때 퇴소자분들을 위해서 쓰시라고 마련한 기금인데 이 마련한 기금으로 시작을 해서 퇴소자분들의 긴급 지원비를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급한 위암 환자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금은 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기금은 자녀 학자금 또는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운은 2019년 현대화 사업으로 신축 건물을 건축하였고 현재 총 6개의 생활주택과 한 층의 사무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생활동에는 방 3개 정도와 1개의 거실이 있습니다. 각 방별로의 크기가 조금 다르지만 한 2~3명 정도의 이용자가 거주하고 계시고 각 신축 건물마다 이용자분들이 개인의 침대와 서랍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타운의 평일은 일반 가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을 가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센터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낮 활동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배달해서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 환경과 비슷합니다. 타운 주변에는 우체국과 편의점, 마트, 행정복지센터 걸어서 한 10분 정도이면 다 가능합니다. 시내 중심가로 가려면 버스 타고 약 30분이면 웬만한 중심가는 갈 수 있고 서울로도 근접 지역입니다. 시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저 생활주택의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권적인 부분에 시작된 탈시설이라는 이름 정의하에 시설이나 아까 부모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시설이라는 이름을 정책하에 썼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저희도 사례를 두 가지 더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 탈시설, 시설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타운 내에는 지금 5분이 사시는 생활주택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각각 개인의 생활을 사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각자의 씻는 시간도 틀리시고 회사를 가시는 분은 회사를 가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하고 아니면 각자의 여가 활동을 하러 나가십니다. 식사나 세탁, 샤워, 여가 개인별로 알아서 하시고 집주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를 돕습니다. 저희는 생활주택마다 개인별 지원 계획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각자가 원하는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시설이라고 단체 생활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타운의 이용자들은 지역의 여느 사람들처럼 동네 산책을 좋아합니다. 마트 가서 쇼핑도 하시고 가까운 편의점 사장님하고 인사도 하시고 나가시면 또 퇴소자 분들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인사도 나누십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설 밖으로 이사하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능이 되시고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자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희 홀트 일산 복지타운에서 총 6명이 시설 밖으로 이사하셨습니다. 4명분이 그룹홈으로 또 2명은 일산 장애인 자립센터 체험홈으로 지역사회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는 4명 정도의 거주인들이 이사 나갈 예정입니다. 4명 모두 다 본인들의 욕구가 있으셨고 저희 서비스 팀에서도 봤을 때 충분한 교육과 여러 가지 부분 환경들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어머님들이 지금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 통합에 대한 제안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거주시설, 저희가 지금 홀트 일산 복지단은 발달장애인분이 사시는 곳이라서 요거 관련한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2분의 자립 지원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 참여와 주도성 보장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있어서 전문가의 주도성이 어떤 탈시설 정책의 그 흐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의 결정, 선택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계자료 저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거주시설에 통계자료 오실 때마다 느끼지만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재 부분 그리고 통계에 대한 어떤 그림 도구 활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발달장애 의사소통으로 과연 통계자료가 마련되는 저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지원에 있어서 퇴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소 이후에 지역사회로 이주한 당사자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의 정보 접근력이 가능하고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담당 실무자에 대한 준수해야 할 가이드, 불영 등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가이드를 제정하기 위해서 특히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방식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당사자를 위한 실제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수급 자격이 인정된 장애인이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엄격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회 지원 종합 조사를 받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사회 지원 조사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과연 발달장애 의사소통을 고려한 종합점수 산정 방법인가라는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찌됐거나 면접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이 또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도구 또한 다시 한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지원사가 포기를 해요. 네. 계속 바뀌어요. 활동 지원사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는 분인 것 같고. 내가 중증이고 너무 심하면 활동 지원사가 안 하겠다고 그냥 계속 사표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들이 봐요. 결국 그런 것처럼 홀터의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을 잘 생각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토론회 우선은-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시는 거 아니에요. 홀트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인들은 부모가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활동 지원사 제도가 있지만 토론자 얘기 시간입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다른 분도 생각 좀 해주시고요. 남편하고 여러 가지로 누가 오면 지금 저희도 공감을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어머님들과 함께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선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당사자들의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로 이주 전환하였을 때 의료와 건강관리 지원은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건강과 질환 상태, 입원과 외래 진료, 건강관리대 양상이 다르며 장애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기검진을 통한 필요성 또한 지적하고 있는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문병원이나 방문 진료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읽기 안내서 제작, 의료진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권리를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건강검진 수준율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의사소통의 해소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점검 방법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권 침해 사실은 신고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증빙이 없다라면 처벌 또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다라면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의 탈시설이 오히려 또 다른 인권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정책은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 장애인들도 자립 지원의 대상자가 되기에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 장애 아동, 청소년이 보다 정성화된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진로 체험, 심리적 지원, 개별학습, 프로그램 학교 등 장애 인식 마련인 취업 연계 관련한 서비스 연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시설 정책에 따라서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백타적인 관계인 것처럼 시설은 지역사회가 아니고 시설 주택은 지역사회 주택이 아니고 시설에 살면 지역사회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시설과 지역사회를 대비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다양한 주거시설 선택권을 주어지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충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개발과 개인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탈시설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교도소 등의 형법상 보호기관으로 일부 장애인이 입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실상 시설과 다르지 않는 형태의 삶이 반복될 우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 고립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황 모니터링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나영님은 그 홀트 일산복지타운에서 자립하신 분들을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능적 탈시설 사례로 시설 환경 바꾸기를 제안을 했고 물리적 탈시설 사례로 시설 밖으로 이사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 통합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 참여와 주도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한 실제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인권 침해 예방 대책, 미성년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덧붙여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시설을 떠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실제 상황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재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한계와 개선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시설이라는 게 지금 뭐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네, 활동가로서 이 자립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장애 특성상 마이크 잡는 게 힘드네요. 네. 이 자립생활이 이 자립이란 게 사전에서 얘기하는 스스로자 설립 뭐 혼자 스스로 혼자 서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자립생활 이념에서의 자립은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립생활 이념에서의 자립이 개인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 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다양한 서비스와 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으로 결과를 만든다면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결과 또한 본인이 한 행위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 자립생활 이념에서의 자립입니다. 그럼 경기도는 지금 그 탈시설 자립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을 경기도에서 이제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중증 장애인 체험홈 확충 및 운영비 확대 지원,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저상버스 도입, 자립통장 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이 주거 지원을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체험홈을 2018년도에 28채에서 22년 65채로 38채 증가하면서 체험홈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비는 한 채당 4천만으로 동결됨으로써 사업의 질은 오히려 퇴보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 입주자의 삶의 질과 종사자의 처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비 문제 또한 또 심각합니다. 이 주택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동일하게 한 채당 1억씩 설치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각 시군별 부동산 시세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높은 시군은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이 있는 도심에서 체험홈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결국 이 체험홈의 위치가 입주인의 자립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 우리 DH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2019년 경기도 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욕구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요. 자립생활 시 도움을 받을 곳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36%로 가장 높았고요. 장애인 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24.8%, 가족 및 친지가 20.6%, 관공서 5.9, 장애인 단체 5.5, 친구 및 동료가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도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타시설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 또한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3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00년부터 22년간 타시설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의 미비한 운영 지원으로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 개소당 지원액이 2억으로 서울시 2억 5,659만 원에 비해서 무려 5,659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운영 지원의 격차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업무력 저하와 실무자의 근로 연속성을 단절함으로써 탈시설 자립생활의 효과적인 지원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공공일자리 부분인데요. 2019년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보면요. 경기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13.6%만이 취업 상태고요. 근무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6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장애가 심해서 54%,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7.9%, 취업하고 싶지 않아서 12.2%,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6.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에 33.5%는 향후 취업을 희망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2021년도 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산 2억 5천만 원 편성해서 5개 기관을 선정해서 수행기관당 5명씩 구인을 해서 총 25명의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 예산은 25억을 편성해서 260명을 채용했고요. 2021년 275명을 채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이 중증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의 중증장애인이 더 많은데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은 서울시의 10% 수준이고요. 고용인은 9%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탈시설 자립지원을 할 수 있겠냐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거주시설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평균 거주 기간이 18.9년이며 일상의 대부분을 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탈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이 탈시설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은 대답의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이 일상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오히려 자립의 두려움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거주시설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동료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고요. 탈시설 및 이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거주시설에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거주시설에부터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 거주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복지 서비스로 첫 번째가 소득 보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별 주거 보장인데요. 그렇게 주거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실효성 있는 이 주거 공급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제시했었던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자립 전환을 위한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임대주택 자립 가산점 부여, 주택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택 개조 등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또한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탈시설과 지역사회 전환의 사이에서 교두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체험홈과 자립생활 주택이 주민들과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탈시설 가장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 저희 장기 체험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활동 지원 시간과 함께 70시간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자립지원 특별급여가 제공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많이 모자르죠. 제공되는데 단기 체험홈은 지침을 보면요. 기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활동 보조비 집행이 가능하나 부족분은 운영기간 또는 당사자 부담이 원칙임. 이런 애매한 규정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규정으로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24시간 확대가 필요하고요. 긴급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개인별 지원 확대 및 공공일자리 확충입니다. 기존 이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양적 성과 달성을 지향하며 집단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성이 무시되는 현장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서 사람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자기결정 및 옹호, 개인별 욕구 기반의 자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보다 넓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득보장 부분인데요. 이 이윤과 생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의 이 자본주의 시장은 장애인을 노동력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노동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며 노동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안의 중심에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가 있으며 중증 장애인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또한 노동의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민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탈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관과 마찰을 해소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로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경기도에서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느끼는 건데 이 탈시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시설 찬반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유형의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하지 않는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탈시설 정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룡 센터장님은 스스로의 결정권을 강조하고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요구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든다는 탈시설의 의미와 자립생활의 이념을 전달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탈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
자립지원 정책의 한계를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공 일자리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탈시설 자립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거주시설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 그리고 자립 생활을 위한 거주 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개인별 지원 확대 및 공공 일자리 확충,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지원 교육 및 자립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승 서울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재단 정책연구실 김현승입니다. 사실 좀 토론이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시작에 앞서서 제가 혹시라도 발언하는 도중에 여기 플로어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아느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아느냐,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이랑 살아봤냐고 물으신다면 네,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고요. 굉장히 심합니다. 네, 1급이고요. 도전적 행동도 심하고 연령대도 지금 4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어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 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알아주셨으면 하시는 문제는 여기에 계신 분 어느 누구 하나도 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애정이 없으시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 어떤 미래적인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저 역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40대고 부모님 70대이신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 대안이 있냐, 똑같은 고민을 지금 오늘 토론 내용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좀 말씀 듣고 나중에 또 덧붙이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 부분의 토론을 좀 이어가면요. 사실 저는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소속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좀 추진해 온 게 있습니다. 물론 10년 약 2009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사실 올해 제가 이제 제 3차 장애인 거주 시설 탈시설화 추진 계획 연구도 좀 맡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한번 제가 좀 되돌아봤고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현장에서라든지 지역사회 전반적인 정책적 관련된 부분들은 조한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장 종사자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제 탈시설이라는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정책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지해야 될 부분은 그 변화 과정에서 누구도 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난 10년간 거쳐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좀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대상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냥 시설 그대로 놔둘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혹시라도 필요한다면 현재 시설로서 충분한가라는 질문들은 저희들이 좀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8월에 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또 찬반 논쟁이 더 심화된 것도 사실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탈시설에 대해서 찬반하는 입장이라든지 반대하는 입장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찬반 이론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현재 지역사회에 충분히 대체 서비스가 있지 않은 가운데 추진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것이 탈시설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설을 선택한 이유는 시설이 아니면 선택할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셨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충분히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그때 돼서 시설이 됐든 혹은 지역사회 대체 서비스가 됐든 만약에 지역사회 대체 서비스가 기존 시설에 비해서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아마 이제 그때서는 부모님들도 이거 말고도 이런 대안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이끌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국외에서도 탈시설에서 이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대다수 발견되긴 하였지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돌봄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이면 부분인데 그러한 변화 속에서 저희들이 희생양이 없도록 좀 최소화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왜 이제 시설을 꼭 필요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은 불가피하게 집단 인권 문제는 뒤로하고 집단 생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보장이 좀 어렵고 획일화하고 되고 단조로운 일상들 그리고 그건 아마 나중에 좀 그 추후로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시설 안에서 갖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시설의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 24시간 포괄적 돌봄이 가능한 형태로 처음부터 세팅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시설 시초는 아동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다 전쟁 이후에 이제 전쟁 고아들을 돌보다가 그래서 이제 전쟁 고아들이 빠져나가고 난 후에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한 구조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듯이 먹고 재우고 돌보고 건강관리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최소한 탈시설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들이 지역사회에 나왔었을 때 모두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 과정에서 희생양이 안 세이고 아마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들이 충분하게 지금 현재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좀 고민돼야 될 것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이제 부모 사망으로 이제 고령기에 접어든 고령 장애인이라든지 또 이제 장애 영유아라든지 이들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외국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처음에 1차 추진 계획 때 추진했던 방법인데 상대적으로 경증인 친구들이 먼저 다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외국에서도 사실 Easy One First라는 정책 기조화에서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들을 탈시설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 거주 시설에 대한 일단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주실에 남게 된 장애인들은 굉장히 장애 정도가 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가족이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고 이런 분들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남은 상태에서 거주 시설의 이용자 수가 줄어드니까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이 시설 저 시설로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시설의 존속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면 우리가 이런 이면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시설의 성패는 외국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은 뭐 개인의 장애 정도라든지 자립 역량에 솔직히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시설에서 제공했던 모든 서비스들이 지역사회에서 대체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국에서도 물론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 장애인이 탈시설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만약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결합된 형태로 주거 서비스와 함께 포괄적인 형태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서울시에서 2009년에 이제 처음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했었을 때 그때는 정말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은 어쨌든 간에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밖으로 나왔고
물론 장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오셔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사실 저희들이 이제 탈시설이라는 것들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최소한 우리는 지원주택이라든지 활동지원 서비스라든지 자립생활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저희들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형태로 시작돼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 충분히 조합해서도 시설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에 좀 다다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좀 다양성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주택에 코디네이터 1명에 6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구조. 자, 이러한 구조라면 분명 도전적 행동이었고 가족에게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낮에는 직업재활 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좀 그러한 범주에 들어올 수 없는 집단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면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해보고 뭔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이 아니냐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돼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기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시설의 가장 특이성 중에 하나는 국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공립 시설이었습니다. 정부의 결단력만으로 시설 없애 이제 지역사회로 가자. 그럼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시초는 외국에서 이제 선교 단체들에 시작됐고 그 이후에 민간 개인이라든지 현재 이제 법인이 이어서 지금 받아오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개인이라든지 사회복지 법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운영보존금이라든지 후원금들이 굉장히 이제 뒤섞여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라서 정부의 결단력으로 시설 없애 한다고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저희들이 좀 상기해야 될 문제는 저희가 언제까지 그냥 시설이라는 명칭을 달고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좀 기존 물리적 공간에 좀 한정되지 않고 기존 시설에서 지금 운영되는 지원주택과 같은 형태로 이제 아까 홀트타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은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대체 서비스는 앞으로 향후 확장될 게 분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 시설도 하루 이틀 내에 뭐 폐쇄된다, 없앤다 이런 결론을 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지역사회 대체 서비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현재 시설에 남아 있는 중증 장애인들 혹은 불가피하게 그쪽을 선택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자연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들이 이 부분 역시도 함께 좀 고려해서 좀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참성 입장이 됐든 반대 입장이 됐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희생양이 발생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을 하자는 것들은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좀 더 나은 선택지를 한번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논쟁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목소리를 내쉬지 않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어느 한 방향이 원하는 쪽으로만 흘러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목소리를 내실 때 반복된 목소리보다는 좀 정리된 목소리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승 연구위원님은 여러 장애인에 대한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증폭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탈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변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에 기존 시설보다 매력적인 지역사회 대체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탈시설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특화된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충분한 지역사회 대체 서비스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나 토론자 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발언하시고 싶은 분이 몇 분인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시게 되면 이름이나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두 분, 세 분, 아니 발언 기회를 드리면 하세요. 자, 세 분이신가요? 김영주 회장님, 양성희 회장님, 구호승 회장님 세 분이신가요? 세 분 이외에는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먼 데서 오신 김영주 회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먼저 하세요. 네.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겠으면 질문하실 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주무부서가 오지를 않아서 좀 질문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지 못하고 우리 그 자립전환지원팀 김나린 팀장님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김나린 팀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기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서울복지재단 우리 김현승 연구위원한테 조금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뭐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2019년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예, 거주시설 실태조사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사를 가지고 오늘 토론자 그 자료집에도 있고요. 근데 저희 우리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 또 요구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 그 경기 장애인 자립지원과에서 2018년 중증장애인 탈시설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따른 또 자립전환단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세부적으로 탈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립생활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을 만들어서 제가 장애인이든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고 싶어서 자립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체계를 구축해서 자립생활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뭐 경기도에 지금 비교를 하자 보면 지금 현재 저도 경기도에 있으니까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 우리 자립생활 이념이 들어오면서 신체 장애인들의 어떤 신체 장애인이 거주 시설이든 재가 장애인들 많이 지역 사회로 나오셨어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장애인들은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지금 경기도에 한 313개소 한 6,2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립생활 이념에 맞춰서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나오고 싶다 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2019년에 조사해 보면 23.9% 정도에 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고 싶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애인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거주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나와 있듯이. 그렇다면 우리 자립지원과나 장애인복지과에서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아이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게 해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만 세워놓고 그런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중장기 계획만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시설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거주시설은 막고 있어요. 아예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님 질문 네. 중심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사실은 거주시설 연계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애복지과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에서 그렇게 했듯이 그럼 경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토론이나 질문 내용을 다 듣고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희 회장님. 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조한진 교수님, 저도 이제 지적장애 1급에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데도 얘기 들어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센터장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김경희 위원님 감사하고요. 다만 아쉬운 건 지금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이 이제 꽤 몇 달, 꽤 흘렀잖아요. 한 1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렇게 그 당사자들로부터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오도록 한 1년여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좀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그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현장에 계셔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 정말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정말 가슴 아프고 예, 우리가 좀 그리고 뭉쳐야 되는데 실무자들이시든 정치인이든 우리 발달장애인이든 중증장애든 뇌병변장애든 신체장애든 우리가 다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뭉치면 돼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제 제가 아까 김나린 팀장님 하시는 데서 이렇게 손든 거는 김나린 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발표하신 걸 보니까 찾아보니까 누림센터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전혀 몰랐을 만큼 지금 보니까 74호 체험홈이 74호 주택이 11호인데 그러면은 와 이건 정말 너무 미미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하셔서 좀 다행인데 정착금도 1인당 1,500만 원. 이게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정책에 나와도 예산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제가 김동연 도지사님에 대해서는 그 유세장에서 엄마들과 함께 협약식도 하시고 그런 것도 봤기 때문에 신뢰가 있습니다만 얼마나 예산이 갈 것인지 저렇게 엄마들이 두렵고 분노가 생기는데 저도 믿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74호 11호 이렇게 했는데 그 시설을 없애버린다 안 받아들인다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저렇게 격앙되실 수밖에 없죠.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얼마나 예산이 의원님이 더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시설이 되어도 그 자립지원 이런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주택이 현실성 있게 가능한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네, 구호승 회장님, 네, 말씀하시죠. 고양시 장애인 부모회장 경민아빠 구호승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이 탈시설이라는 용어부터 왜 누가 언제부터 이 탈시설이라는 프레임의 안에다 가둬놓고 탈시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가. 아까 서울시에서 2019년도부터 물론 그 전부터 논란이 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탈시설 시범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도 이제까지 왔습니다. 탈시설이 왜 탈시설이어야 하는가요?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되잖아요. 또 거주시설에 살 수밖에 없거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탈시설이라는 전제는 거주시설 자체를 말살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본질적으로 탈시설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면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자격은 누가 있는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 부모들, 그 당사자들입니다. 왜?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콩나라 대추나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겁니까? 정작 당사자들과는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쓰레기 같은 유명단체들이랑 협잡질해서 민간협의체 만들고, 그게 지금까지 해온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다 오픈해놓고 지금까지 해온 거 싹 내려놓고 처음부터 제대로 논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설이 저는 꼭 맞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매력적인 그런 제도가 생기면은 시설에 있으라고 그래도 글로 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각각의 선택이 존중이 되어야 되고, 그 선택 안에서 국가는 최선을 다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를 왜 시설 없애는 걸 전제로만 하느냐 이겁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시설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향후 회장님 누구한테 교수님,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한테 하는 겁니다. 교수님, 앞으로 탈시설이라는 용어 쓰시지 마세요. 자립생활지원으로 바꿔주십시오. 탈시설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얘기해봐야 전제가 탈시설인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에게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예, 질문이나 토론은 세 분이 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김용주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현승 연구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질문의 요지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거주시설하고 아예 연계 사업을 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경기도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과 동시에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건 이제 그 질문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아마 관리하는 과라든지 그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떠한 기본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보통 5년 단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5년 단위로 세워지면 이제 기본 계획안이 안에 나오고 거기에 이제 세부 사업이 중점 과제별로 세부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한 것들이 있을 테고 그게 그에 따라서 추진됐을 거라고 기대되는데,
만약에 그 중장기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서울에서 거주시설하고 IL센터하고 약간 연계 네트워크 사업을 했잖아요. 서울에 했었잖아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거주시설 사업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사실 그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은 뭐 시작하게 된 계기는 미리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개방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자립생활이 필요한 이들에게 미리부터 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IL과 함께 동시에 거주 시설을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저도 초창기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초창기엔 좀 거주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것들이 좀 잘 운영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예전에 1대1 매칭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대1 매칭이 아니라 1대 다수 매칭도 왜 안 되냐라는 IL 센터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뭐 거주 시설 여러 기관들과 연계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이제 또 복지관 연계 사업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은 민관 협의체에서 아마 중대한 그러한 의논이 있었고, 그게 이제 서로 합의된 측면에서 좀 이루어졌지 않나 싶은데, 아마 그 부분은 오히려 이 조한진 교수님이 아마 더 잘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 서울시에서 일하기 이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충분한 좀 대답을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김나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연계 사업이 가능했었던 그런 조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주 시설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자립 지원 사업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과나 장애인 자립 지원과, 경기도로 따지면 그런 과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거주 시설에서도 동의를 합의를 하시고 이제 IL 센터의 그런 연계 사업을 같이 동참을 하셨었죠.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독인지 약인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애인 복지과와 자립지원과가 나눠지면서 그 사업을 두 과가 같이 합의를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거를 어떤 저희 센터에서 좀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추진이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들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요. 2018년 중장기 계획이 실효성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고민이 있고 재단에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장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립생활 체험홈의 증가도 가능했었고, 자립생활 주택의 시범사업 운영도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마 중장기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될 예정이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좀 현실성 있는 대안들과, 그리고 예산, 여기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예산 확보도 좀 가만히 되어서 좀 추진력 있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길 저도 사실 굉장히 바라고 있고, 도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회장님 답이 좀 됐나요? 네네, 교수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토론자님들의 그 의견 제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했고요. 우리 그 자장님께 용서하신다면 조금만 시간 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가 개판이 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게 개소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개판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3살 때 소아원이라 알았습니다. 저를 기숙학교로 옛날 재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원에 보내려고 워낙 키우기 힘드니까 데려갔었대요. 데려갔었는데 그날따라 그 재활원 선생님이 거기 있는 아이들 때리는 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를 업어서 키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거기는 안 맡기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였지만 저를 키우는 게 쉬웠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놀릴까 봐 거의 학교에 붙어 사셨습니다. 또 그리고 학교 학년 올라갈 때마다 교장 선생님만 돼가지고 그때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1층에 2반쯤에 반이 놓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셨고 전부 다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얘가 똥누가 똥통에 빠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들 쓰는 그 화장실 쓸 수 있게 할 수 없냐 사정사정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상버스 어디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고3까지 업어서 다니셨습니다. 버스 업어서 통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이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그래도 통화시킬 정도는 됐지 만약에 맞벌이 시켜야 될 집이라면 어떻게 통화시켰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해서 저희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실지 참 지금 살아계십니다. 85살이십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달장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발달장애인법 초안 만들 때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9대 국회 때 그때 이슈가 뭐였었냐면 굳이 발달장애인법 만드냐 그냥 장애인복지법 보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당신 생각은 어떠냐? 발달장애인법 필요합니다 라고 증언했어요. 제가 그거 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똑같은 논리라면 이해 당사자 아닌데 왜 거기 와서 그런 지지 발언을 하냐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말을 이해를 100번 합니다. 100번 이해하고 100번 이해하는데 그 탈시설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만든 용어 아니에요. 제가 만든 용어 아닙니다만 이미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인데 탈시설을 주장하는 어느 사람도 지금 당장 문 닫으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 노숙자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탈시설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정착할지를 논의해보자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정부에서는 11페이지 보십시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주거시설은 남겨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의 분노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장은 없어요. 제가 기존에 들었던 주장일 뿐이지 그걸 왜냐 너무 지금 화가 나 있으셔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걸 조곤조곤 전달을 못 하세요. 그러면 왜 이런 자리에 우리 안 불렀었느냐? 불렀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탈시설 민간협의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탈시설 지원사업 시범사업의 위원장입니다. 거기에 제가 보건복지국장한테 물었어요. 왜 거기 시설에 자녀들 입소시켜놓은 부모님들 안 부르냐? 불렀대요. 잠깐만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설 그 회장님은 들어왔지만 부모님들은 못 들어왔다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이제 그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보니까 아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요. 우리 그 어머님들의 또 우리 회장님의 말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를 통해서 그런 유엔에 참석시켜서 부모님들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리고요. 저도 제가 미력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모님들의 새로운 정보를 얻은 거 없어요. 다 맨날 듣던 얘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가든지 서울시 회의든 가서 저 지금 딸이 둘이 있어요. 아닙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지체장애인이지 않으니까 발달장애인보다 낫지 않느냐. 지금은요 30년부터 제도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더 힘들다. 물론 발달장애 힘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까 발달장애법 만때 기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누가 더 힘들고 하는 거 배틀할 그런 계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탈설 다 뭐도 한다고 그래요. 이거 써놨지 않습니까? 24시간. 그러면 계속 얘기한 게 이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결국은요. 결국 그 이름만 고치면은 그러면은 모두 주장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하신 거를 논리적으로 대변할 사람 찾으라 아주 권하고 싶고요. 우리 회장님 말씀 안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쨌든 자립생활센터와 시설이 대척점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꼭 커플링을 해가지고 연계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김 박사님도 아실 텐데 말씀 못 하신 것 같고, 그것도 얼마 전에 가능하다 싶고요. 하여튼 전환주택도 필요합니다. 전환주택도 필요한데 이제 아까 우리 아직 지원주택이 좀 더 지금의 발달장애인의 주거의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뭐 하고 있지만 지원주택이 좀 더 그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시범사업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주거 분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위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토론 처음 봤는데 저로서 참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례한 말씀을 드렸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양성 회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몇십 호 안 되는 누리마우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과연 자립 지원이 가능할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김현승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사례도 지금 10여 년 이상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사례 중심으로 또 말씀을 해주신 게 굉장히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경기도는 굉장히 후발인 상태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있으면 자립이 다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필요 충분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필요하고 자원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있는 거고요. 토론회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서로 보완이 되고 예산도 마련되고 주거도 마련되고 지원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그런 것들이 다 돼야 자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집을 얻어서 제공한다고 해서 자립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은 오늘 토론회 안에서 내용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언제 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네. 오늘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관심 가지고 이 시간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탈시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 그렇게 가는 것이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예산이 빨리 이제 마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섣불리 시설이 문을 닫게 되거나 나가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게 중요하죠. 시설에서는 나가게 하고 이제 진행은 그룹홈 진행 같은 게 빨리 안 되면은 그거는 글쎄 제가 그걸 지금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는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시설을 문을 닫으면 그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디든 간에 그냥 강제로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저 오늘 그 토론회를 준비한 입장에서 그 뭐 사전에 뭐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말씀이 있었고요. 제가 주관한 토론회가 뭐 4년 동안 한 10번 정도 되는데 오늘 가장 좀 어려운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그 오늘 참여해 주셔서 많이 그러니까 발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셔서 뭐 제 임기는 이제 끝나지만 또 이후에 생각해 볼 점들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폐회 선언이 있으니까 네, 이것으로 경기도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이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